네, 류혁의 내부 보고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사법개혁 3법 요거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필리버스터로 진행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요것 좀 네,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일단 10년 넘게 이 법의 효력을 잃은 채 공백 상태로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요런 사례가 좀 있나요? 그런 사례가 사실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예. 같습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는 뭐 국민투표제도를 헌법 개정이라던가 혹은 뭐 외교, 안보, 뭐 군사와 관련된 중요 국가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법이 없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사실 이 법이 없어지게 된 것은 그 국민투표와 관련해서 재외국민들이 그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그 법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2014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여유를 줍니다. 국가에. 몇 년 동안 개정을 해라. 개정하지 않으면 그 이후엔 효력을 잃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는데 그런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국민투표법이 없는 상태로 아하. 십몇 년을 그 지속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예. 그 2014년 7월이네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네,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게 2014년 7월이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요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네. 밝혔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2016년 1월 1일부터는 정확하게 국민투표법이 무효화된 상태로 지금 네, 그렇습니다. 한 10년여를 끌어오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투표를 하고 싶어도 국민투표법의 새로운 개정 없이는 네. 할 수가 없는 상황이 10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덕분에 사실 개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네. 개헌하지도 못했었고요. 개헌도 못하고 뭐 아주 중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아하.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예. 그럼 지금은 그러면은 내일 이게 이제 필리버스터 끝나고 나면 오늘인가요? 오늘 네. 아마 통과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6월 3일 지방선거 때 네, 이게 네. 이제 물꼬를 텄다. 개헌에 대한 투표권 물꼬를 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 개헌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의 그 흠결 그건 해소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개헌을 하려면 당연히 국민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되게 공교롭게도 오늘 3.1절인데 네. 개헌의 길이 3.1절 날 열린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나름 의미가 있다고. 날짜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그걸 또 국민의힘은 24시간 필리버스터로 막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여러 예. 가지로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때에 개헌 이슈를 정치적인 문제로 삼아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뭐 이 반대하는 모습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국민투표법 일단 3월 1일 3.1절 날 오늘 저녁 한 9시 넘어서쯤 표결이 이루어질 거고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헌에 대한 물꼬가 튀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오늘이 될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 3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법관 증언법 요게 이제 마지막 사법개혁 3법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일단 핵심이 지금 이제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대법관까지 합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26명 중에 이제 늘어나는 26명 중에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이거 퇴임하는 법관에 대해서도 임명을 하게 되고 예. 2028년부터 이제 계속 3명씩 뭐 4명씩 계속 매년 임명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총 22명의 그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 26명 중에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니까 너무 이거 편중된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예. 이유를 들어서 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대법관은 기본적으로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 임명을 하게 되고요. 예. 기본적으로 대법관 후보군으로 그 거론되는 인물들이 면면들을 보면 뭐 이렇게 성향, 정치적인 성향에 있어서는 뭐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법조 경력, 그다음에 평판, 명성 이런 면에 있어서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뭐 동기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뭐 예전에 아주 예전에 그 법조 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상당히 평판들이 좋았던 분들이 주로 임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14명인데 이게 26명으로 늘어나는 거고 사실 대법관의 증언 필요성은 뭐 전 정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제기돼 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변호사분들 뭐 이걸 뭐 법원에서 뭐 법조인들이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만나본 주변의 그 변호사 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 증언에 반대하시는 입장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의 경우에 대법원의 경우에는 뭐 거의 그 대법원에서 심리조차 받기가 어렵고 대법원의 경우에 심리 불속행이라는 예, 이런 맞습니다. 아예 그냥 심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예. 종결짓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나눠본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 뭐 한 십수명 뭐 말씀 나눠본 그 변호사분들의 경우에는 반대하시는 분을 정말 한 분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예. 아니 저희 대선을 앞두고 파기환송심 그 사건은 네네. 때문에 사실은 대법관 이제 법관들이 사건에 대한 요지조차 제대로 읽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게 지금 일상화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실 많은 국민들이 굉장한 충격에 휩싸였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연구관들의 보고서만 보고 판결 내리는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법관들이 뭐 4만 건 뭐 1년에 4만 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네. 많은 사건을 맞지 않도록 좀 증언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예. 뭐 처음부터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 표지부터 표지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최소한 충실하게 보았다는 느낌을 주고 당사자로 하여금 그 지기현 부장이 얘기하는 그 절차적 만족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절차적 만족감이라던가 충분한 법원의 판단 이런 내가 그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내 주장을 검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그런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는 대법관의 증언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요. 어찌되었던 그 지금보다 뭐 거의 2배 가깝게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반대할 만한 그런 이슈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늘잼 유재님이 대법관 22명 늘어났느냐 이렇게 물어주셨는데 14명에서 이제 26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대법관 26명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 대법관 증언법의 경우에 그렇게 된다면 1, 2심 재판에 부담이 전가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 지적도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사실은 오히려 1, 2심 같은데 뭐 그 대법관 몇 분이 뭐 지금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뭐 재판 연구관도 뭐 이렇게 또 따로 차출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뭐 전체 법관이 지금 거의 3,000명 뭐 이 수준에 달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제가 보기엔 특검에 검사들 차출된 것보다는 훨씬 부담이 덜 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죠? 네네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판 연구관도 뭐 10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한다. 네네네. 그래서 부장판사급이 다 차출이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네. 그 정도의 출혈은 아닐 것이다. 뭐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차출이 돼가지고 대법원이라는 게 최종적인 법률 판단을 내리는 곳인데 그런 그 대법원에서 내리는 그 법률 판단의 충실함. 사실 그 최종적인 절차적인 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이 당사자들이 입장이었는데 예. 지금은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 뭐 이런 기각 결정만 안 받도록 해달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이 수임을 하고 그게 수임 조건이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그 국민들이 접근성 이런 차원에서는 결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 정권에서 22명을 임명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중립성이 좀 흔들릴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예. 22명이나 되는 그 사람을 임명한다는 차원에서. 근데 만약의 경우에 지금 22명을 임명하게 되면 6년 후에는 또 다시 계속 바꿔나가게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결국
그거는 뭐 일시적인 것이 될 것이고 사실 예. 그 대법관이라는 거는 그냥 임명할 수 없습니다. 예. 대법관 추천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고 그 중에서 나중에 임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뭐 정치적인 뭐 성향이라던가 뭐 어떤 분은 뭐 진보적인 성향, 어떤 분은 보수적인 성향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지만 사실은 법조 경력이 아주 많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본인들의 의견이라던가 의견의 적정성 측면에서 다수 간의 합리적인 토론만 이루어진다면 그게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를 일으킬 만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뭔가 22명을 확 임명하는 것처럼 얘기가 들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데 사실 2년 뒤에 4명, 매년 4명씩을 뽑고요. 3년간 그렇게 해서 12명을 늘려가는 그렇게 추가로 임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26명 가운데 22명이 되게 됩니다. 뭐 이렇게 22명이 이번 정부에서 임명이 된다고 해서 다음 정부도 22명을 임명하게 되고 이런 그런 건 루틴을 아닙니다. 따르지는 그런 건 않잖아요. 아닙니다. 6년간 예. 임기가 있고 예. 뭐 연임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대법관의 경우에는 예. 연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임기가 차는 사람들 순서대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8년부터 4명씩 3년간 12명 증원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러니까 그 임기 차는 순서대로 보충해 나가는 그러니까요. 방식으로 그렇게 예. 바뀌게 됩니다. 예. 네. 아니 그리고 뭐 14명 대법관 시절에도 그 파기환송심 사건처럼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데 14명일 때는 지켜지지 않았던 정치적 중립이 26명일 때는 더 안 지켜진다. 뭐 이런 논리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법개혁 3법 통과 요거 중에서 법원 행정처장이 요 3법 통과에 대한 이제 반발로 사퇴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중간에 있었죠. 이번 주에 그 일이 있었는데 요거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법조계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사퇴한 이유는 뭐 사법개혁 3법 통과에도 뭐 본인이 뭐 그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 어떤 면에서는 그 법원 행정처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비판 그리고 본인이 그 자리를 지키면 더 큰 사법개혁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책임을 지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그 법원에 대한 공격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본인이 고사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취임 42일 만에 네, 이제 사실 자의를 표한 거라서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계속 공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법원 조직을 위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결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상당한 수준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라서 네네. 사법개혁을 왜 그렇게까지 국민들이 외치는가에 대한 반성은 없고 네네. 이 사법개혁을 하니까 이건 안 돼,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돼 해서 사의를 표명한다는 게 그 중책을 네. 예, 이게 책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시위격이잖아요. 뭐 그래서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예. 여지도 많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박영재 그 법원행정처장이 본인들 동기들 중에서는 아주 선두그룹에 속했던 사람은 맞습니다. 근데 예. 지난번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파기환송식 주심 판사였지 않습니까? 네. 주심 대법관이었죠. 예, 예.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뭐 이렇게 그 어떤 식으로든 그 법원 행정처장의 그 정치적인 성향이라던가 이 사람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어떤 식으로든 그 자리를 피해야만 최소한 이 예봉은 좀 그런가요?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본인이 물러나겠다는 결단을 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 명분을 찾고 있는 와중에 네. 이 사법개혁 3법이 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뭐 그것도 눈에 들어오고 네. 뭐 책임도 져야겠고 뭐 이유 중에 예, 본인이 뭐 어쨌든 계속 이 자리에 있으면 본인도 네. 골치 아프지 않겠습니까? 예. 계속 뭐 그 법사위 나가서도 뭐 이렇게 힘들고 이런데 예. 뭐 본인도 이 자리를 내가 벗어나야 내놔야만 법원이 그나마 좀 입장이 예.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예. 사법부 독립 그렇게 외치는 사법부에서 아니 입법에서 해야 될 일을 뭐 반대한다고 해서 사의를 표명한다 시위하듯이 이것도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 왜곡죄도 한번 볼까요? 사법개혁 3법 중에서 가장 먼저 통과된 법인데요. 만약에 법령에 대해서 의도를 갖고 비틀어서 네. 해석을 해서 판결을 내릴 시에 또는 수사를 할 시에 이걸 처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판검사를 처벌할 수가 있고요. 근데 법 왜곡죄 관련해서는 이 3법 중에서는 가장 좀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감찰관이 이거를 좀 찬반 의견 골고루 해서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3법 중에서 예. 사실은 뭐 대법관 증언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큰 문제 안 됩니다. 재판 소원제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권력 구조라던가 이 우리나라의 전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데 법 왜곡죄는 그 형법의 기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건데 그런 그 주된 비판의 논거는 뭔가 하면은 이 법 왜곡이라는 개념이 뭐냐. 왜곡이라는 그 표현 자체에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의도를 가지고 이 법을 적용하고 법을 비틀어가지고 적용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사실상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독일 형법에도 보면은 이 법 왜곡죄라는 게 좀 있긴 합니다만 예. 독일의 경우에는 뭐 나치 정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그 과거의 명함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 데에서 기원한 것인데 사실상 이 법 왜곡죄가 거의 보면은 처벌받은 사례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유로 들어가지고 법 왜곡죄라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또 그리고 그 형벌의 명확성 원칙이라던가 이런 거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반면에 다른 편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건 선언적 의미가 있더라도 그렇죠. 선언적 의미가 있더라도 이런 그 법을 함부로 적용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 방향성을 가지고 법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뭔가 경고 그다음에 저 선언적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독일 형법에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 있다는 독일 형법에도 있는데 왜 그걸 반대하느냐 이런 식의 논거로 이 법 왜곡죄를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예. 이 법 왜곡죄 때문에 판검사들이 수사나 판결에 약간 이제 보신주의가 있을 수도 있다. 요 얘기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실은 판검사들 같은 경우가 뭐 고소 고발을 두려워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아마 고소 고발을 수없이 당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일하다 보면 고소 고발이라는 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갑자기 뭐 얘기가 빗나갑니다만 예. 제가 봤던 그 고소 고발 사례 중에는 이승만 대통령부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초임 시절인데 김영삼 대통령까지 전원을 지금 살아계시다면 지금 현직 대통령까지 계속 고소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절부터 주인 검사들을 계속 고소해오고 그 사건 관련된 판사들을 계속 고소해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이유 없는 고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각하되거나 아니면 정리가 됩니다. 사실 예.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경우에만 그 판검사들이 두려워하거나 혹은 걱정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고요. 법 왜곡죄가 제가 아까는 그 1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1호, 2호, 3호 세 3호가 가지 있죠. 예,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를 두고 있는데 2호나 3호는 명확합니다. 이건 명확성의 원칙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예를 들어 증거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누락한다던가 빼먹는다던가 그렇죠. 뭐 이런 경우라던가 이런 거기 때문에 2호나 3호는 사실 기존에도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걸 예. 좀 더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아하.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행동을 했다면 판검사가 처벌받는 게 맞겠죠. 그거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두려워할 정도라면 판검사 일을 안 하면 되는 거고 다만 걱정하고 있는 것은 반대쪽에서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과연 없느냐 아하.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판검사들이 일을 하면서 하나의 그 기준 만약의 경우에 아무리 뭐 상사의 명령이라든가 조직 논리에 따라서 본인이 뭐 이 의도적인 뭐 기획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정도를 벗어나면 언젠간 처벌받고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짚어주신 예. 게 사실은 이제 반대하는 법 왜곡죄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금도 사실 직권남용죄로 네. 이 부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상징적인 면에 있어서 판검사를 이런 식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그 법 조항이 있는 것만으로도 예. 좀 이 판결하거나 수사를 할 때 좀 조심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2호나 3호 거기에 있는 그 증거를 일부러 누락시키는 경우는 이런 경우 은닉하거나 그런 경우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이 법 왜곡죄라는 이름으로 사실 이건 법조인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거든요. 그건 변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사실은 변호사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증거 조작이나 이런 거를 그리고 뭐 허위 주장 말도 안 되는 주장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주장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알리바이 같은 걸 조작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뭐 법 왜곡죄는 판검사들만 처벌하기 위한 것이지만 어쨌든 이 법조인의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 요건에 대해서만 설명하시는데, 그럼 네. 만약 첫 번째, 그게 의도적으로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 의도적이라는 면에서 조금 걸리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네. 사실은 그게 주관적인 요소거든요. 예.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자백하지 않으면 객관적인 사정으로 그걸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명확성의 원칙을 떠나서 저는 이제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네. 검사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하. 이 본인이 자백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집에다 일기장을 써놓는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평소에 뭔가 뭐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말을 했다든가 예. 이런 게 아닌 다음에는 사실은 그 법의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에서조차 예. 그 규정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뭐 결국 실효성이 이제 있을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아하. 생각이 들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렇죠. 책무이고 예.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위법성을 띠고 있어서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는 좀 다소 주관적일 수는 있으나 네. 선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 법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호와 예. 2호, 3호를 결합해서 해석을 한다면 예. 전체적인 법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예. 사법개혁 3법 중에서 이제 재판소원법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 헌재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맞아요. 이거는 위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건 제도의 문제인 예. 거고 현행법 하에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현행법은 보면은 이 재판의 경우에는 헌법소원이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만 예. 이런 현행법 하에서도 그걸 갖다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던가 헌법에 위반하는 재판까지도 헌법소원이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예.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건 위헌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수없이 견해를 밝혀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 하에서는 당연히 위헌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에 대해서 네. 헌재가 다시 한번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요것 때문에 혹시라도 소송 지옥이 되지 않을까 요 반대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700만 건에 달하는 전체 건수 중에서 항소가 되고 그다음에 상고까지 되고 상고됐던 곳에서 다시 헌법재판소까지 찾아가는 경우는 예를 들어 그런 반복성 민원이라던가 예.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각하될 것이고요. 별로 검토할 것도 없이 그리고 의미가 있는 민원이라 헌법소원이라면 재판소원이라면 당연히 검토해서 구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전체적인 그 퍼센티지라던가 업무 부담이 요인이 되는 그런 요소는 아주 작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실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신장되는 국민의 권리라던가 이런 보장을 생각을 해야지 헌법적 권리 보장을 생각해야지 그런 편의성 위주로 이런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사법개혁 3법, 대법관 증언법,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까지 사실 하나하나 재판소원법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한 40년간 추진해 왔던 또 논쟁거리가 됐었던 걸로 알고 네네네. 있거든요. 그게 이번 기회에 3법이라는 이렇게 통합법으로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예.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연역적으로 살펴본다면 사실 우리나라의 헌법 재판소라는 거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1987년 그 무렵에.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법원에서 제일 반대를 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생기면 우리가 최고 그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성이
뭐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기 예.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구성에도 이렇게 일일이 관여를 하려고 들었고요. 또 하나가 문제가 삼은 게 재판소원 제도입니다. 독일은 재판소원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도입할 거냐 그러면은 그걸 끝까지 반대를 했거든요. 그걸 반대하면서 헌법재판소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려고 들었단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타협을 한 겁니다. 그럼 재판은 빼주겠다. 재판은 빼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이런 와중에 뭐 법원이 신뢰를 잃게 되고 여러 가지 뭐 세상이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재판소원 제도가 예. 우리도 이제 재판소원 제도를 받아들일 때가 됐다라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통과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국민 여론이 없었다면 통과될 수 없었던 법인데 네네. 통과됐다는 것만으로도 대법원은 사법부를 이루고 있는 대법원은 왜 본인의 신뢰를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는가 신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네. 그 국민들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 소원법까지 생겨난 것이다. 요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재판, 뭐,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합리적인 토론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이 개혁 3법을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특히 재판소원 제도만 띄워놓고 본다면, 그리고 이 제도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신다면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지금 예. 오히려 감찰관님과 이 3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고 나니까 이 여론 지금 찬성과 반대가 굉장히 팽팽하게 나온 이 여론은 이 3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들어보면 오히려 찬성 쪽이 또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 입장에서는 제가 뭐 이런 뭐 정파라든가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쁠 게 없어요. 예. 나쁜 거는 법원이 좀 불편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왜 불편하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관이 늘어나는 게 왜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나? 얼마나 부담이 될까? 큰 부담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그 다음에 뭐 재판에 혹시 불편이 있을까? 늦어질까? 제가 뭐 이런 보기엔 것들?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그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라든가 규정을 헌법재판소 등 고려를 안 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다 법관 출신들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재판을 질질 끌어서 국민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이러는 그 사태를 원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럼 재판소원 제도 괜히 도입했구나 이런 말이 나올 텐데 본인들도 그건 원하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라도 제가 보기에는 반대 그런 식으로 운영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법 왜곡죄 부분인데 네. 이 부분도 아까 설명을 드렸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을 법 왜곡죄로 처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사법개혁 3법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오늘 뭔가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저는 네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윤석열과 한덕수 관련한 2심 재판, 내란전담 재판부가 맡게 되잖아요. 그게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것도 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좀 네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는 첫 재판,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입니다. 4일에 열리고요. 5일에는 한덕수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심리가 이제 열리고요. 같은 날 권성동의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한 재판 2심이 열리게 됩니다. 이 재판들 각각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 예상을 해보신다면. 제 생각에는 여전히 사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경우에는 법리적인 주장보다는 한덕수 전 총리가 23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는 최대한 양형에 집중할 겁니다. 예,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23년이라는 그 형량이 지나치게 과다하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결국의 목적은 그 23년에서 조금이라도 그걸 떨어뜨리는 것,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감경된 형을 선고받는 것이 최고의 목적일 거고요.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각종 법률적인 주장, 1심에서 했던 주장이 반복을 넘어서 가지고 계속 본인들도 역사의 길이 남겨놓겠다고 하는데 역사의 길이 남을 여러 가지 궤변이라던가 이런 그 관련 여러 가지 다양한 법적 주장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줘야 될 겁니다. 예. 아까 이제 한덕수가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 내란 관련해서 본인은 중요한 임무를 맡지 않았었다. 모르는 상태에서 뭐 그 업무를 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조로 처음에 기소됐지 않습니까? 예. 내란 방조로 기소가 됐으니까 중요임무 종사와 관련된 그 본인이 중요임무 종사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의를 들 거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예. 어차피 무죄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그 위중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전략은 뭔가 하면 형을 줄이는 겁니다. 결국 형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 법관으로 하여금 유죄의 확신이 조금 흔들리게 만들다던가 예. 그리고 본인이 뭐 고령이라던가 사실 이분 한덕수 전 총리야말로 고령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까? 그뭐 지난번에 윤석열 씨 보고 고령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예. 65세 고령이라고 했지만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고령이라는 표현이 적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령이라는 점, 건강 문제라든가 아마 건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4일에 열리는 윤석열 내란 전담 재판부의 재판은 체포방해 혐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란 관련 재판이 사실 더 중요하고 이게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병합될 수도 있는 건지 그리고 체포방해 혐의는 지금 5년 징역 선고받았는데 네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당연히 뭐 지난번에 5년 선고 받았고 항소도 했다고 하니까 병합될 거고요. 그 윤석열 씨 4일 공판에서는 그것도 항소를 했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일을 연기해 달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준비 기일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 체포방해 사건으로 인한 특수공무집행 방해뿐만 아니라 그 사건도 지금 항소를 해서 항소심으로 올라올 테니까 병합 심리의 기회를 위해서 한번 기일을 속행해 달라라고 요구를 한다던가 혹은 본인들이 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이 지금 그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다던가 이런 걸 위해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기일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도 있나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이제 재판부에서 당연히 이제 그 내란 전담 재판부의 경우에는 거의 경력이 비슷한 대등한 그 재판 판사들로 재판부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재판부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 제청 신청을 받아줄 것인지 안 받아줄 것인지를 결정하고 받아주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헌재로, 가가지고 예. 재판이 정지가 되는 거고요. 아하. 그 만약에 안 받아주면 이 윤석열 씨 측에서는 뭐 헌법 소원이라던가 예. 이런 뭐 절차를 밟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주는 재판부가 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닌 뭐 다른 전담 아닙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부가 받아줍니다.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게 예. 이 법에 이 재판이 전제가 되는 이 법에 문제가 있으니 이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해주시면 안 됩니까?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심사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왜냐하면 재판이 좀 지연될 심사 수 기간은 있을 것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예.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지 못한 것 때문에 직위원 재판부를 비롯해서 그 법원이 많이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3개월 내에 해야 되고 비록 항소심이 그 뭐 양형이라던가 이런 거 위주로 뭐 진행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항소심의 경우에 간단하게 끝나더라도 제법 걸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의식해서라도 재판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줘야 될 겁니다. 예. 1심 선고 이후에 3개월 안에 2심 항소심이 결론이 나야 예,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3개월에는 이 제청을 할지 말지 결론을 내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기간. 들어가 있고 만약의 경우에 뭐 정말 불가피한 예. 사정이 된다면은 그때는 뭐 그런 제청 신청 기간 동안은 뭐 예. 정지를 하고 이럴 때 제가 보기엔 제청을 받아주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예. 그 병합 여부도 그럼 빠르게 좀 결론을 어차피 병합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미 항소를 했고 특검도 항소를 그러니까 윤석열 씨 피고인 본인도 항소를 했고 특검도 항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이 항소심으로 오는 건 정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병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습니다. 예. 네. 내란 재판 관련한 직위원회 판결이 워낙 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가 2심을 진행을 하면서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 너무 이 법률적으로 보면은
양형에 있어서만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을 뿐이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걸 왜 무기징역을 선고했지? 이런 생각이 나올 정도로 이 논리라던가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뭐 여러 가지 범죄 사실에 대한 구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비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많았죠. 예, 뭐 초범 고령, 예, 초범 고령, 치밀한 계획. 예, 치밀하지 않은 게 뭐 12월 1일 날에서야 결심했다. 뭐 예. 여러 가지 너무 많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항소심의 판단이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의 재판까지 짚어봤습니다. 내부 보고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광고 보고 와서 정치하던 언니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